두 번째 발표는 김태우 선생님이 발표를 하시고 서회는 차상엽 선생님이 사회를 보십니다. 예, 두 번째 발표 사회를 맡은 차상렬입니다. 오늘 지금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김태우 선생님이 사실은 문헌학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점수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귀한 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직 국내학계뿐만이 아니고 해외학계에서도 소개되지 않았던 아주 따끈따끈한 문헌을 새로 이 불리학 연구회에서 발표를 이렇게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자리는 상당히 뜻깊은 또 자리가 되지 않을까. 오늘 발표 주제는 바라와 겔첸벨상의 공성 해석과 타공성 비판, 그리고 티벳의 중간학파 분류의 또 다른 기준,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사실은 기존의 학계에서 발표되었던 시각들하고 상당히 새롭고 도전적인 그런 내용들을 오늘 던져주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예, 오늘 좋은 발표, 우리 김태우 선생님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독일 함부르크 대학교 김태우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귀중한 발표에 기회를 주신 부디학 연구회 임승택 회장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준비해 주신 김현덕 간사님, 그리고 오늘 논평과 사회를 맡아주신 차상엽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유를 제가 오늘 할 발표의 제목은 바라 겔첸펠상의 공성상 해석과 타공설 비판, 그리고 티벳의 중간학파 분류의 또 다른 기준입니다. 제목이 다소 길고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것은 제 학위 논문의 일부 내용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세기 티벳에서 활약을 했던 바라라는 인물이 열애장을 어떻게 해석하였느냐, 그에 대해서 제가 그 일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을 발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바라와의 열애장 해석의 핵심 요소인 공성 해석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우선은 열애장 사상이라는 것은 인도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가장 고도로 정치학에 발전한 것은 티벳에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티벳의 학문 풍토 자체가 중간학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열애장 사상이 본래 가진 사상적인 방향성, 즉 상주불변하는 온전한 법신이 중생에게 내재한다는 그 관념과 중간학파에서 얘기하는 공성은 상당히 충돌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대의 티벳 중간학자들은 공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로 그 열애장 해석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척도로 삼았는데요. 예를 들면 그냥 자신들이 주장하는 중간적인 공성을 열애장으로 그대로 등치시키는 경우도 있고, 혹은 타공설처럼 본래 열애장 사상이 가진 사상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타공이라는 변형된 방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열애장 사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다 받아들이는데 그 미료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방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어떤 한 학자가 열애장을 해석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공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일단 이것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또 두 번째 발표의 목적은 제가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바라와의 공성 해석이 타공설의 해석과 유사하게 이해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열애장은 그 자체는 공이 아니지만 객진번뇌 공이라고 얘기하는 게 타공설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바라와가 스스로 타공설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을 그대로 따라서는 곤란하고, 그가 제시하는 그 공성을 어느 것으로도 성립하지 않는 공성이라고 읽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제안하고 싶은 독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독법을 이제 다른 문헌, 바라와가 지은 다른 구상판삭적인 문헌을 통해서 입증을 하려고 하는 게 세 번째 이제 후반부 발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발표를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발표 목차는 간단하진 않은 것 같은데 잡아봤는데요. 우선은 바라와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연구에 이제 기반으로 삼고 있는 문헌이 무엇인지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목차를 이렇게 짜봤습니다. 바라와는 누구인가? 풀네임은 바라와 겔첸 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14세기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까규파의 이제 보통 뭐 4대 학파 이런 식으로 닉마, 까규, 삭야, 갤록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까규파가 있고, 까규파는 특히 그 아래 하위 지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둑바 까규파인데요. 이 둑바 까규파에 속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딴 독자적인 환생 계보인 바라와 까규파의 창시자였다고도 알려져 있고요. 이 바라와 까규파는 굉장히 세력이 뭐 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도 인도에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바라와는 14세기에 활동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4, 15세기는 열애장 사상 발전의 정점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티벳에서 열애장 사상은 이미 7에서 9세기 정도 불교 전전기 때 이미 열애장계 경전이 번역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거 같아. 뭔가 저쪽 왼쪽. 그거 같아. 절로 가. 그거 같아. 이쪽으로 가. 32번. 예. 어디까지 했죠? 예. 그 불교 전전기에 열애장계 경전이 이미 들어왔고 번역이 되었고, 그리고 11세기 정도 이제 옥로덴 쉐랍의 보성론 번역 등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닦여진 후에 이제 공성에 대한 이런 서로 상호 충돌하는 이해가 수동설이라는 것을 기화로 해서 이제 14세기에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존재했던 다양한 사상가들이 자기 고유의 해석을 상대방과 겹치지 않는 고유한 사상을 제시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와는 3번 보시면 돌보파, 붓된, 랑중도제, 쫑카파 등의 걸출한 이제 학자들과 한 세대 정도의 텀을 둔 동시대 인물이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런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상당히 독자적인 해석을 가지고 그리고 상당한 영향력도 가졌다라고 단편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만, 정작 그 사상적 측면에 대해서는 크게 연구가 된 바가 아직 없습니다. 6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에어쉽 암머 2017이라고 되어 있는 출판물을 제가 썼는데요. 이게 비엔나에서 출판 포괄적인 연구 결과물인데, 바라와 까규파에 대해서 전기에 기반하여 그 사람의 생애, 뭐 중요한 이벤트들, 그다음에 전반적인 저술 목록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연구한 출판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쉽 암머의 연구 결과와 이제 제가 이 연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그래도 바라와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입체적으로 도망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헌 소개로 넘어가면요. 바라와 전집을 남기고 있습니다. 14권 대기시어 책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는 이제 1970년도에 인도에서 출판이 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라와 까규파에 속한 어떤 특정 가문이 보유하고 있던 사본을 사진 작업을 통해서 출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주되게 다루고 있는 작품은 두 번째, 감춰진 요의의 의도를 설명한 경전 중의 보물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이하 보물이라고 약칭을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437페이지 정도 되고요. 분량이 적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이제 이 텍스트가 바라와가 열애장 사상의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일종의 연결적인 논문이라고 이해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제가 에디션 작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은 이 방대한 분량의 문헌 자체가 돌보파의 타공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괄호치고 제가 캐랑 이제 등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 캐랑이 이제 존칭의 너입니다. 당신이라는 표현인데, 이 캐랑이라는 표현, 그리고 라마 까찍이라고 어떤 스승,
혹은 돌법화의 실명도 등장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캐랑 당신께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난 이런 식으로 비판한다 하는 게 거의 텍스트 전체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각각의 주제들이 제가 봤을 때는 타공설에 해당이 된다고 보아서 이 전체 문헌이 돌법화를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돌법화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혹은 이게 뭐 잘 전달이 되고 그쪽에서 답변이 왔는지까지는 제가 아직은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두 가지 텍스트는 이제 제가 둑타문헌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요. 둑테 남샥이라고 앞에 돼 있는 게 있고 그 뒤에 남샥기 까데리 이게 이제 자주입니다. 남샥에 대한 스스로 쓴 주석서인데요. 보통 이제 학설 강요서 혹은 종이서라고 일본에서 번역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티벳의 일종의 도상판석적인 문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 자신이 이제 위계 질서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물론 최상층엔 당연히 중간이 들어가지만 그런 식으로 위계 질서를 세워서 자기가 생각하는 학문의 우열을 가리는데 특이한 것은 바라와가 자신이 어느 학파에 속했다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그 학파의 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인물과 문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바라와의 열애장 해석의 핵심 요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바라와가 열애장을 해석하는 가장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찰나멸을 벗어난 무의의 법성을 열애장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뭐 연구에 따르면 다른 대부분의 까귤파 학자들이 의탁의 청정분을 열애장으로 삼는 것과는 크게 대조가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삼성설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거는 불변일성에 해당이 되고 그런 면에서 돌법화의 타공설과 유사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열애장 사상의 본래 방향성, 온전한 상주불변하는 법신이 동생에게 내재하고 있다는 측면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열애장 사상의 본래 방향성과 본인이 중간학자로서 견지해야 되는 공성을 바라와는 자신이 속한 까규파의 철학을 이용해서 좀 조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게 2번, 3번, 4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열애장을 광명, 인식, 공성 세 가지 요소의 세 가지 측면의 결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광명과 인식도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아마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광명과 인식이 존재의 측면 혹은 유의 측면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성이 무의 측면이기 때문에 바라와의 철학에 따르면은 광명식 공석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유무, 존재와 비존재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공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4번입니다. 형태와 색깔의 공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애장 안에 형태와 색깔을 가진 그 어떤 것도 없다. 그것들이 공성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형태와 색깔이라는 것은 객진번뇌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열애장 그 자체는 불변일성으로서 공과 무관하지만 형태와 색깔을 가진 객진번뇌만 공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타공설의 이해와 크게 다르지가 않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독법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뒤쪽에서 이제 타공설을 비판하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형태와 색깔의 공성이라는 이 자체를 분석해 보아도 돌법과의 타공설과 거리감을 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형태와 색깔을 가진 거에는 객진번뇌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애장과 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붓다의 속성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32 대인상 같은 거는 당연히 형태와 색깔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심력 같은 경우도 두 가지 방향으로 비판을 하는데요. 중생에게 심력이 있다면 무명과 공존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비판을 하고 하나는 심력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속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와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오근과 육식에 의해서 모두 파악 가능한 그런 모든 상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부터는 이제 지금 제가 붓다의 속성과 관련해서도 바라와의 공성 해석이 돌포바의 견해와는 거리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바라와가 타공서를 어떻게 비판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마 3번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라와는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모든 불교 철학자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아마 중도라고 얘기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양극단으로 무언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돌포바의 타공설일 것이고, 그 중에 하나는 다른 한쪽의 극단은 이제 붓된으로 대표되는 중간적 열애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한쪽은 상이고 어느 한쪽은 단다 이런 식으로 쳐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돌포바는 세속은 공이라고 부정을 하기 때문에 단변에 빠지고, 승의적 차원에서는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상변에 빠진다. 근데 붓대는 정확히 그 반대죠. 승의는 공성으로 쳐버리기 때문에 단변에 빠지지만 세속은 상태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상변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타공서를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돌포바처럼 승의를 공해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 해석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제의 측면, 승의제의 측면에서 각각 두 명의 일체지자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열애장이라는 것은 불변이성이기 때문에 세속과 승의를 일단 한 번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구별을 한 후에 세속제 안에서 상변, 단변에서 빠져서는 안 되고, 승의제 차원에서도 상변, 단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각각의 이제의 불가분이 성립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5번을 보시면 이것을 앞에서 얘기한 공성 해석과 연결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열애장은 형태와 색깔의 공이지만 방면과 인식의 측면, 유의 측면이 있으므로 공이 아니기도 하다. 이것을 바라와는 찌르양 마두빼 똥빠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것으로도 성립하지 않는 공성, 혹은 어느 것으로도 증명되지 않는 공성, 어느 것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공성 등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애장이라는 것은 공이라고도 공이 아니라고도 성립될 수 없는, 증명될 수 없는, 정의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그가 말하고자 하는 공성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소결론을 내보면, 바라와의 공성 해석은 타공설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그가 타공설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것은 곤란하고, 어느 것으로도 성립하지 않는 공성으로 해석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후반부에 둡타 문헌에 의해서 입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벳의 학파 분류에 대해서 정말 간단할 것 같은데요. 자립중간파와 귀류중간파의 구별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번의 환영론자와 일체법 부주론자의 구별법인데요. 이 번역 자체는 불교학 리뷰의 그 보스 2016과 왕축 2017을 따랐습니다. 아마 각주에도 제가 다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라와는 바라와는 스스로를 자립중간파이면서 환영론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바라와의 분류법에 따르면 자립중간파는 환영론자와 같은 말이고, 일체법 부주론자가 귀류중간파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환영론자라고 하면은 자립중간파가 저절로 되겠죠. 바라와가 둡타 문헌에서 설명하는 것에 따르면은 환영론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논리적 조사를 통해 현상이 존재 혹은 비존재 어느 곳으로 성립한다고 확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환영론자의 요지는 제가 앞에서 제안했던 공성 해석의 독법에도 충분히 대입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쪽에 공성 해석에 대입을 해보자면 논리적 조사를 통해 열애장이 공이라고도 공이 아니라고도 확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환영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논리적 조사는 땐지 첸포 씨라고 해서 그 이일다성 등을 포함한 중간에서 무자성성을 증명하기 위한 4가지 혹은 5가지의 그 증명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라가 두탐을 설명하는 것에 따르면 그리고 이러한 논리적 조사를 통해 이거라고도 저거라고도 확정할 수 없다는 이 프레임은 세속적인 현상에도 적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속과 승인 일단 한번 구분이 되지만 그 안에서 이제의 결합 관계는 양쪽에서 굴러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라와는 세속적인 현상도 청정하다고도 청정하지 않다고도 말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루에게 중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은 그가 이제 환영론자에 대해서 환영론자라는 애들이 있는데 걔들은 이러한 특징이 있어라고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환영과 같음을 승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정립적 부정을 주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어느 것으로도 성립할 수 없는 공성이 정립적 부정인지까지는 아직 제가 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추후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환영과 같음을 승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환영과 같다는 것은 티벳에서는 일단 이제가 결합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보통 정통 중간파인 삭야파나 겔루파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세속적으로 연기하는 현상의 진정한 모습은 공이다. 라는 식으로 세속자와 승리자를 다이렉트로 결합을 시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얘기하는 그들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의 결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공성 그 자체이고 희론 정멸일 뿐이죠. 하지만 바라와의 철학에서는 두 가지를 나눴을 때 이미 이 승리적 차원에서는 이제의 결합이 굴러가야 됩니다. 그것이 광명인식, 공성 3가지의 결합으로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자체가 바라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승리적인 진실 그 자체죠. 그렇기 때문에 루에게 얘기하는 환영론자의 특징에 바라와의 열애장 해석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일치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흥미로운 점은 4번을 보시면 현재까지 연구에 따르면 스스로를 환영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루에게 연구도 결국은 일체법 부주론자의 문헌에서만 나올 수 있는 소스입니다. 일체법 부주론자의 문헌에서 보면은 환영론자라는 애들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주장하는데 걔들 좀 떨어져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하지만 나 환영론자고 우린 이렇게 주장해라고 하는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 연구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된다면 아마도 환영론자에 대해서 최초로 사례를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학계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절약을 하시고 아마 따끈따끈한 문헌을 가지고 따끈따끈하게 또 내용을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아마 많은 논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듣고 싶어서 아마 단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제안들이나 질문들을 해주실 것 같은 잠깐 생각하시는 시간 틈을 주기 위해서 저도 이제 오늘 김태호 선생님이 발표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들, 이미 논문에 나오고 있지만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열애장 이해와 관련해서 사실 강력한 학파가 까규가 사실 엄청난 강력한 힘들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특히 열애장 이해. 동아시아 같은 예를 들면 진제 의탁이를 중심으로 해서 청정문과 염호문으로 나누는 이해들. 그래서 특히 비엔나 쪽에 크라우스 디테 마테즈 계통의 그 학자들은 카피 학파의 이 열애장 이해를 이 삼성설 중에 이 의탁이성과 연관해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주류적인 분위기고. 그런데 사실은 보성론이라든지 그 텍스트 맥락하고는 안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하나가 카큐학파에 과연 그 기존에서 학자들이 바라봤던 그런 이해가 이
삼성설죽의 의타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해가 과연 적절한 건지에 대한 퀘스천 하나가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이 바라와가 이해하고 있는 그 입장은 상당히 지금 오늘 김태호 선생님이 밝혀준 것처럼 완전히 다른 측면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소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또 텍스트를 통해서 새롭게 제안했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놀랍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태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금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어떤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먼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비엔나 학파에서 주장하는 게 제 의견과 또 뭐라고 하셨죠? 그렇게 바라보는 삼성설 의타기 염호분 청정문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연 까크 학파 이해하고 실제로 맞아떨어질 수 있는 건지. 예.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충돌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간 학자의 입장으로서 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공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일종의 바라와는 이 이터널하다는 표현 자체를 그러면 찰나멸을 벗어났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데, 가교파 쪽에서는 조작되지 않은 자체적인 흐름이 영원히 계속된다. 시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특히 아마도 모든 그 가교파의 연구 자체는 겔로자와의 열애장 해석 연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주 공정하게 연구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좀 원하는 결론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사실 저는 좀 받긴 했는데, 그러니까 갤로자 같은 경우는 성장 발전 개념을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열애장 사상이라는 거는 완전하게 구비된 법신 자체가 내재해 있다는, 중생에게 내재해 있다는 측면으로 얘기하는 거 저는 알고 있고, 바라와나 닉마 쪽에서는 그렇게 가깝게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갤로자 같은 경우는 이 공덕 붓다의 속성이라는 것 자체도 계속 아주 미세한 것부터 점점 성장한다. 성장을 하려면은 찰나멸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의타기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거의 약간은 좀 맞춰서 설명을 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충돌이 좀 많기도 했고요. 네. 근데 뭐 제가 만난 일본 학자분들이나 저희 지도부님 같은 것도 원래 열애장 사상이라는 것은 지금 바라와의 사상이 좀 더 가깝다. 그거를 굳이 부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대로 연구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예. 본인도 역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텍스트를 보면 볼수록 근데 제가 어떤 게 옳다 그르다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바라와의 사상이 예를 들어 보성론을 보든지 원래 열애장 계열의 문헌들을 봤을 때 상당히 잘 들어맞는다는 인상은 있었습니다. 이게 비불교도적인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는 차치한다면은 상당히 복잡하게 말을 돌려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상당히 잘 들어맞는 경우. 예를 들면은 가장 핵심적인 거는 단일한 기반으로서의 열애장이 있고, 그 열애장의 본질을 인식론적으로 모르면은 무명이고 세속이고, 아는 순간 바로 이제 깨달은 법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자체는 굉장히 보성론에서 얘기하는 것과도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닉마학파의 입장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하고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측면들이. 예,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형태와 색깔이라는 게 붓다의 속성까지 바라는 포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공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닉마에서도 아마 그 뭐 레인보우 바디를 얘기한다면은 비슷한 계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부정을 합니다. 오직 법성만이, 모든 형태와 색깔을 떠난 법성만이 중생에게도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애장이고, 그 외에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감각기관이든 의식을 통해서 파악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그 속에 포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김태호 선생님 오늘 바라와 관련된 논의를 보면 확실히 이건 보성론의 입장하고 아주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지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네요. 예. 또 다른 이제 질문 하나는 이제 다른 이제 채팅창에 좀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그 사이에 텀을 하나 주기 위해서, 예, 지금
뭐 이미 알모기 선생도 그렇고 다양한 이제 요 관련해서 논의했던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그 환경론자와 관련된 입장과 관련해서 처음 오늘 이제 김태호 선생님 발표를 통해 제가 처음 확인을 그 사실 자체를 확인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보면은 이 환경론자가 바라오가 스스로 자기를 환경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그것도 흥미로운데 또 그걸 또 자립논증학파하고 연결시킨다는 측면이 그럼 자립논증학파를 환경론자라고 부르죠. 이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라는 그런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캐릭터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예,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런 그 입장들 자체가 자립중관 그리고 뭐 환영론자, 일치법, 부주론자의 두 가지 구별법을 모두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학자들도 꽤 있었던 걸로 보고가 되고 바라와 마찬가지로 환영론자를 자립중관과 등치시키고 일체법 부주론자를 규주론증학자와 등치시키는 경우도 바라와가 유일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꽤 여러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시면은 논리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거다 저거다도 확정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 뉘앙스가 논리적 조사를 통해서 해도 몰라 이게 아니라 일단 수단은 논리적 조사인 거죠. 논리적 조사를 하지만 결론이 아이러니하게도 논리적으로 굉장히 모순적인 결론이 나오긴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조사를 써야 된다. 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사람도 자립논증 어떤 자립적인 논증을 쓰고 물론 쫑카파가 얘기한 것처럼 자상을 전제한 그런 자립과 규류의 구별은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논증을 사용해서 결론에 이르지만 그 결론 자체는 좀 논리적이지 않은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쓰면서도 이게 제가 논리적 조사 괄호치고 언어라고 써놨는데 언어를 통해서 결국 도달할 수 없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사용하고자 하는 수단이 논리적인 조사라고 본다면은 그런 식으로 자립적인 논증을 쓴 게 아닌가. 예. 지금 보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매력 있는 분이 바로 이 바라와라는 점이 아주 매력적이네. 지금 부분 선생님이 저희들이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을 동안에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첫 번째 이영민 선생님 발표문과 관련해가지고 요 사구 중에 세 번째 관련되는 부분 이 공인과 동시에 공이 아니기도 하다. 이 부분을 찌르양 마둑배 똥반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논리상 제3구와 4구가 이꼴 상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건지 지금 이영민 선생님이 질문 이것은 이제 두탑 문헌에 나오지 제가 오늘 발표를 하지 못했는데요. 바라와가 채택하고 있는 결론은 나이더 노입니다. 나이더. 그러니까 사고분별들 다 비판하지 않고 그건 나이더 노인데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 열애장 사상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고 싶은 제 생각에는 바라와의 최종적인 견해는 연기에 대한 새로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이더 노는 나로부터도 나오지 않고 타로부터도 나오지 않는 그 나이더 노를 본다면은 무인에서 뭔가가 나온다라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은 실체로서 상정된 어떤 원인 조건의 결합으로부터도 발생은 없다라는 게 바라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현에 3구, 4구 사실 약간 제가 이제 표현을 조금 매끄럽게 하면 되겠지만 보스는 아니고요. 나이더 노아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로부터도 발생하지 않고 타로부터도 발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속과 승리의 결합을 환영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티베트 보통 정통 중간파에서 얘기하는 연기 개념 아니겠습니까? 세속적으로 연기하는 현상의 진상은 공이다. 그때 연기가 세속적인 차원으로 격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씨앗에서 싹이 나온다. 하지만 씨앗에서 싹이 나온다 했을 때 사실 그거 진짜는 공이야 라고 했을 때 씨앗에서 싹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이 이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이론 자체가 연기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럼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의견이 가능했을 거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바라와의 척에서 그 어떤 실체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열애장도 당연히 실체가 아니고 거기서 인식론적인 미란으로서 현현하는 세속적인 현현 자체도 그 어떤 실체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전체를 거쳐서도 어떤 실체도 없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다만 습기라는 뭐 조건에 의해서 크리스탈이 있는데 어떤 파란색이 이렇게 조건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게 파랗게 변하는 이게 의탁이고, 이거를 사파이어로 오인하는 게 변계 소집이라고 비유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현현 이게 미란이구나라고 딱 아는 순간 이 모든 게 다 제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뭐 약간은 도노의 측면과도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래서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 나이더 노어로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 지금 뒷부분에 약간 멘트를 달았는데 일단은 또 시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길단 선생님 두 개 다를 지금 보기는 조금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그 색깔과 형태의 공성을 객진본내의 공성을 잃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예, 그 어떤 맥락들이 다른 텍스트적인 맥락이 있는지, 맥락적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래서 그 형태와 색깔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제 전 등이라는 말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력을 부정했을 때는 심력이 보이는 건 아니지만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부정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주얼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오근으로도 파악이 되고 우리 생각으로도 파악되는, 사령될 수 있는 모든 게 포함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읽는 게 맞겠죠. 예, 근데 바라오가 등을 안 썼기 때문에 예, 제가 그냥 리터럴하게 썼습니다. 지금 한 2분 정도 시간이 남았네요. 그러면은 아마 대중적인 부분에서 보면 이 능가경 열애장설하고 관계에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지금 이리산 선생님도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예. 능가경에서 열애장을 알라야식으로 표현을 하고 대부분의 중간 학자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열애장을 공성으로 바로 등치를 시키는 전고로 능가경을 사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피첼라 얘기 얘기가 돼 있잖아. 설명을 피첼라 얘기 같은 경우는 아마 특징적으로 능가경에 이제 진술이 있는데 아마 그전에는 없었다고 보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고생을 다시 돌이켜 보면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찰러를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공식적인 이제 규모는 아마 그런 식으로 그냥 고성으로 그냥 그렇게 읽어버린 것 같다. 이 정도. 바라와의 이 논변에서 가장 근거가 제가 기반으로 삼는 텍스트는 해신밀경이에요. 해신밀경인데 해신밀경의 논이 좀 틉니다. 왜냐하면 해신밀경에서는 불변이성이라고 나오지 않고 의탁이성으로 계속 가는데 그거를 텍스트를 바꿉니다. 자기 철학에 맞게. 그래서 크게 능가경을 오히려 또 중요시하지는 않고 가장 중요한 점은 해신밀경이고 반야경도 해신밀경으로 읽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논문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내용인데 아주 또 색다른 바라와의 그 나름대로의 그 안목이 보이는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예, 지금 뭐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을 정확하게 잘 채우고 아마 뭐 앞에 이기산 선생님 발표도 그렇고 지금 김태호 선생님 발표도 그렇고 아마 이 주제를 가지고 밤새도록 논의해도 아마 열정이 식지 않을 만큼 좋은 발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일단 1부 정도 지금 행사는 끝나도록 하고요. 한 10분 정도 잠깐 휴식을 취하신 후에 3시 40분에 바로 이어서 3부, 4부 발표와 논의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오늘 아주 신선하고 창의적인 내용들을 발표해 주신 우리 김태호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